안녕하세요. 남들과 비교하면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말년의 저와 제 아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3, 아내는 20살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울 해화동 쪽에 있는 작은 다방이었지요. 친구 따라 나간 자리에서 만난 아내는 웃을 때 볼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가 참 예뻤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내를 떠올렸고 며칠 후엔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저를 나쁘지 않게 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조그만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돈이 많지도 여유롭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자주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요. 결혼은 연애 2년 만에 했습니다.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종암동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이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웃으며 살았습니다. 처자들은 결혼한 지 1년쯤 되어 찾아왔고 그로부터 2해 후에는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는 걸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빛나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다반사였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2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했고 틈틈이 부업도 했습니다. 구슬을 꿰어 팔찌를 만들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싸게 사와 밑반찬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으로 1990년 초 38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성북구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집을 계약하던 날 아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하방, 월세방, 반지하를 전전하다 처음으로 우리가 소유한 집이었으니까요. 정원이 딸린 예쁜 집은 아니었지만 햇볕 잘 드는 마당이 있고 방이 4개나 되는 튼튼한 벽돌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을 꾸미기 위해 직접 도배도 했고 아내는 마당 한켠에 화분을 놓고 상추며 깻잎을 길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집에서 우리만의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 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딸아이는 마당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다. 저녁이면 넷이 둘러앉아 찌개 하나 놓고 같이 밥을 비벼 먹고 여름이면 마당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을 먹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매일이 특별했고 그 집 구석구석엔 우리 가족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고단했지만 참으로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 시간의 그릇이었으며 아내와 제가 함께한 세월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집 벽에 스며든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아이들 방을 꾸미던 날, 아내가 심은 토마토가 처음 열매를 맺던 날, 아이들이 어버이날에 만든 서툰 카네이션 종이꽃까지 그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내가 처음 이상을 느낀 건 지난해 초여름이었습니다. 목욕을 하던 중 왼쪽 가슴에서 뭔가 단단하게 만져진다며 저에게 말했지요.
평소라면 괜찮을 거야. 그냥 피로 때문일 거야 라며 넘겼을 사람인데 그날은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큰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날 저희는 진료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는 제 손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름이 불리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의사의 표정은 단번에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의사는 말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3기 진단입니다. 암세포가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됐습니다. 가능한 빨리 수술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순간 제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지요.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치료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이 병행되어야 하고 체력적으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길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다 말없이 앉더니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될 때도 늘 씩씩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한없이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 정말 괜찮을까? 저는 눈앞이 흐려지는 걸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늘 강한 사람이잖아.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야. 하지만 제 말은 저 자신을 향한 위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여전했지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낯설고 두려워졌습니다. 며칠 후 치료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앞두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검사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번 병원에 다녀오고 나면 아내는 지쳐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뭘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떠주고 말없이 손을 잡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살며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지금껏 같이 해온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는 후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간을 견뎌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매일 밤 제 숨을 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병을 알렸을 때 아들은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그래도 요즘 암은 치료 잘 되잖아요. 아버지도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고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내는 그날 밤 딸아이의 전화를 받고 잠시 웃다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에서 환자가 되었구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모든 감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밖에는요. 그렇게 우리는 아픈 마음을 안고 다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흐르던 따뜻한 공기가 조금씩 식어갔고 아내의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저는 그 공허함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눈을 감으면
온갖 나쁜 상상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병실 밖에서 듣지 말았어야 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고 병원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잠깐 공기를 쐬러 나왔습니다. 병원 1층 로비 근처 화장실과 자판기 사이 좁은 휴게 공간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가 모여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7억이야. 보험금이. 엄마 이번에 잘못되시면 사망보험금이 7억 나온다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쉬며 그 돈 받으면 진짜 숨통이 트이겠다 하고 말했고, 그 말에 딸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그 돈을 왜 오빠가 받아? 보험은 엄마가 든 거고 오빠한테 줄 거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나눠야지. 사위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네 키우고 집 대출 갚느라 적금도 못 넣고 있는데 솔직히 그 돈 안 받으면 앞으로가 막막해요. 형님네는 아예 2층에서 공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요? 우리 애는요? 우리도 사교육비에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2층에서 산다지만 우리도 관리비, 공과금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생색내는 건 좀 아니죠.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자. 엄마 돌아가시고 나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지금 이 집은 우리가 받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았고 너 시집 갈 때 너희들 집사라고 아버지가 2억 해줬잖아. 그 말에 딸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집은 오빠가 그냥 갖는다고. 그럼 나도 이 집에서 자랐고 엄마 아빠한테 똑같이 딸이야. 왜 오빠만 상속을 당연하게 생각해? 야, 네가 결혼하자마자 2억 받아갔잖아. 그걸로 집 샀지? 그게 네 목 아니냐고. 우리는 그런 혜택도 없이 그냥 살아왔어.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건 우리잖아. 말이 좋아 모시는 거지. 공짜로 2층에 살면서 편하게 지낸 거잖아. 평소에도 빨래며 집안일 엄마한테 다 맡기고 그게 모신 거야? 그럼 넌 뭐 했는데? 명절이며 생신이며 용돈 한번 챙겨 드린 적 있냐? 그런데 지금 와서 상속 타령이야? 아들 부부와 딸 부부의 말다툼은 점점 날이 서갔고, 마치 아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듯 그렇게 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얼마 가져야 하고 딸은 손해를 봤다느니, 보험금은 상속세 계산해도 얼마 안 남는다느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겨우 참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내 자식들이, 내 피부치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내는 아직 살아있고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과 딸은 벌써 그 돈이 자신들의 것인 마냥 서로 더 갖겠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의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잠든 아내의 숨결이 어쩌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아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식이라고 다 품고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접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자식들의 대화는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모처럼 박혀버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날 때마다 심장을 콕콕 찔렀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안에선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왔고 젊었을 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며 그들을 지켰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의 생사 앞에서 그렇게 돈부터 따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마주 앉을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투병 중이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입맛도 사라지고 머리카락은 거의 빠졌고 손톱마저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아이들 걱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애들은 잘 지내지? 윤기네 애는 감기 안 걸렸대? 하은이는 유치원 잘 다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당신만 잘 버텨주면 돼.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병원 복도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아내가 알게 된다면 이 여린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지를 생각하니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아내는 자신이 혹시 떠나게 될까봐 두려운 듯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혹시 못 버티게 되면 당신 혼자 외롭지 않게 애들이 곁에 있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차마 이 사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실망했고 또 화가 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내의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을 책임졌던 가장으로서, 부모의 아니보다 눈앞에 돈이 먼저 보이는 불효막심한 녀석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와 딸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병원 근처로 와라. 다 같이. 딸은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묻길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와서 들으면 된다. 그날 저녁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내에게는 외래 진료 상담이 길어질 것 같다며 잠시 병실을 비웠습니다. 아들 부부와 딸 부부는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마주 앉혔습니다. 4명의 자식들이 제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저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고 며느리도 무거운 이야기인가 봐요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다. 너희들 병원 복도에서 엄마 사망보험금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제 자신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제 심장과 등 뒤를 후벼 파고 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와 딸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들었는지 어디까지 들었는지 가늠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 거였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병실 코앞에서 보험금 계산하고 상속 따지더냐. 제 말이 끝나자 딸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 키워야 하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더 무너졌습니다. 현실, 이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엄마가 살아있고 항암 치료를 버티고 있고 여전히 니들들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의미 없는 것처럼 말하며 그 돈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그 현실이라는 말 참 편리하구나. 너희한테 필요한 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가 죽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게 그렇게 당연한 거냐.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부모한테 해온 게 뭐냐? 엄마 아픈 거 알면서 몇 번이나 병원에 왔냐? 전화 한 통 한 적 있었냐? 엄마가 머리 빠지고 고개 떨군 채 병실 창밖만 바라볼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금세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도 살기 바빴어요. 아이들 학교며 학원이며 저도 직장 다니고 그냥 잠깐 한 얘기였어요. 아버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두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사과는커녕 도리어 나를 탓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민하게,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 너희 입장에선 그냥 돈 얘기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돈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사람, 너희 엄마야. 아직 숨 쉬고 있고 내 옆에서 싸우고 있다고. 근데 너희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며 분배할 생각부터 했어. 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 하나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면,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자식들이 밟아버린 순간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을 옛날 그대로 품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현실 얘기를 하는 거라면 나도 이제 현실적으로 하겠다. 자식들의 얼굴이 그제서야 굳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조용히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 명의로 된 사망보험 계약서다. 보험 수익자도 금액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한테 달렸다. 그리고 너 윤희, 너 결혼할 때 2억 빌려준 거 그거 돌려받을 거다. 더는 미룰 생각 없다. 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냥 도와주신 줄 알았는데. 도와주는 거였으면 너 행실을 지금처럼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2층 집 이제 정리해라. 너희랑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마음 없다.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우리 둘이 조용한 대로 내려갈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집의 소유권 정리부터 하겠다. 모두가 말문이 막힌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은 두려워진 듯 아들이 입술을 달싹이며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이럴 거다. 너희가 부모를 돈으로 판단했으니 나도 너희를 돈으로 판단하마. 그 순간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분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삶과 사랑을, 배신당한 아픔을 반드시 끝까지 되돌려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장은 자식들 얼굴도 보기 싫었고 지금껏 미루고만 있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부부에게 2층을 비우라고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망설여졌지만 결국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자식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다행히 집은 제 단독 명의였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가족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걸 먼저 어겼다. 지금이라도 깨달아라. 자식이라고 다 품고 살 수는 없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짐을 쌌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들은 2층에서 나갔습니다. 집은 오래간만에 적막했습니다. 텅 빈 2층을 바라보며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곧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 쉴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 부부에게도 빌려준 2억 원에 대한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말로 해보려 했지만 상황을 봐선 감정에 휘말릴 게 뻔했고 더는 정으로 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차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계좌이체 기록과 문자 내역이 남아 있었기에 충분히 법적으로도 요구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며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다고라며 사정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돈이 선물이라고 믿었으면 엄마 아픈 병실 복도에서 보험금 계산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했다. 너희가 돈으로 부모를 평가했으니 나도 돈으로 너희를 판단하겠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결심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체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웃는 얼굴만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병실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저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어릴 때 기억나지? 비 오는 날 윤기가 우산 안 쓰고 유치원 갔던 날. 아내는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윤기가 감기 걸려서 밤새 열이 안 내려서 그땐 정말 가슴이 철렁했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가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중입자 치료를 제안받았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로는 효과가 불충분했지만 이 치료는 정밀하게 암세포만을 공격해 몸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꽤 높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가진 걸 다 내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에 머무르며 정밀한 스케줄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작용도 간헐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진행될수록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 뒤 검진 결과에서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네요. 종양 크기가 현저히 줄었고 다른 전이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완치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아내는 눈물이 고인 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네? 정말 살았어. 그 말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아내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시금 삶이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건 아내의 치료가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복잡한 도시는 좀 지겹네. 나 공기 좋은 데 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새벽에 새소리 들으면서 눈 떠보고 싶고, 저녁엔 별이나 보면서 자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젠 우리 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식들 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대신 둘이서 손잡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남은 삶에서 가장 귀한 보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성북구의 집을 정리했고 미리 알아본 충북 괴산의 작은 마을에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시골 마을이었지만 뒤편에 숲이 있고 앞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그 땅은 우리가 꿈꾸던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전원주택은 단층짜리 목조주택으로 지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꽃무늬 타일과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커다란 창, 그리고 작은 텃밭을 둘 수 있는 마당까지 우리 둘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도 주말마다 내려와 자재를 고르고 벽지, 색을 정하며 하나하나 손으로 지어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이 완공된 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라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젠 오직 우리 둘만 생각하고 살자. 조용히, 편하게, 행복하게.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직접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도 낫과 삽을 들고 풀을 메고 담벼락을 정비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흙을 만지고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끼도 다 같이 모여야 기뻤는데, 이젠 당신하고 둘이 조용히 밥 먹는 이 시간이 제일 좋네.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나누며 웃는 순간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때때로 도시에서의 흔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로부터 딸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장문의 문자도 있고 짧은 전화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얼굴 뵙고 싶다. 죄송하다. 아버지, 엄마는 괜찮으신가요? 같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연락을 아예 끊은 건 아니지만 다시 얼굴을 마주할 만큼 제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병실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더는 그런 일로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은 당신이랑 둘이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우리는 가끔씩 마을 장터에 나가 장도 보고 근처 숲길을 함께 산책하며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늦봄이 되자 마당엔 작은 들꽃이 피기 시작했고 저녁이면 부엌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와 아내의 잔잔한 콧노래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이따금씩 저희는 말없이 마당에 나와 의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옆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아내의 숨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누구와 함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것을요. 복잡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골집 마당 어귀에서 저는 매일같이 아내의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함께하자. 울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우리 둘이 조용히 오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아주 작고 조용한 행복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나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 삼아 혹은 위안 삼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길.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